거장, 여행을 만나다, 클래식 클라우드, 김태훈의 책보다 여행. 열심히 하자는 말은 충분히 했다. 이제는 좀 다른 이야기를 해야 한다. 모든 창조적 행위는 유희이자 놀이다. 천재라 불리는 많은 이들, 그들의 업적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우리는 흔히 뼈를 깎는 노력과 깊은 성찰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쩌면 그곳엔 이런 것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희와 호기심, 그리고 무한의 상상력 말이죠. 지금부터 창조의 그 뒷면을 향한 여행길에 올라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정훈 작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뭐 일부에서 저희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해서 예, 제가 오랜만에 이게 진짜 태훈 씨가 하는 거니까 내가 나왔지. 진짜 여수에서 내가 안 올라오는데 진짜로 예, 태훈 씨가 100회 이거 한다고 해서 근데 이거 조금 하다 많은 줄 알았어요. 근데 100회까지 오는 거 대단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오늘 소개하는 책도 내가 너무 재밌게 읽어서 좀 공유하고 싶은 마음도 좀 있고 그래서 나왔는데 오랜만에 그러니까 말이 많아져서 아닙니다. 저희 프로는 말을 하는 프로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은 이제 2부에서 이제 다빈치의 창조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재미있게 좀 진행을 해보려고 더군다나 또 김정훈 작가님 나들이 잘 안 하시는데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이제 작가님의 책은 에디톨로지. 이 책에 등장하는 창조의 여러 가지 어떤 비밀들과 다빈치의 어떤 예들이 어떻게 이제 맞닿아 있는지를 좀 통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우리가 재밌게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일단 그 작가님의 책인 에디톨로지, 거기서 가장 이제 인상적이었던 것이 낯설게 하기라는 겁니다.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소격 효과, 브레이트 이론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부분부터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브레이트의 주장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원래 이제 러시아 형식주의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 예술의 존재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익숙한 것들을 낯설게 느끼게 해주는 것.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건 없다는 거죠. 다 있는 것을 다르게 보는 것에서 가능하다. 그런 이야기인데 다빈치의 책에서 보면은 다빈치가 똑같은 사물을 낯설게 보기 시작하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그 당시 그 르네상스의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던 가장 최첨단의 지식이 뭐였냐면 원근법이에요. 원근법. 예, 예. 원근법. 그러니까 원근법이라는 건 뭐냐면 3차원을 2차원으로 그려내는 기술이죠. 그렇죠. 이 소실점을 사용해서 2차원을 3차원처럼 보이게. 그렇죠. 그렇게 느끼게 만드는. 네. 이제 그게 이제 그 인식론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소실점을 만들어낸다는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의 입장을 떠난 하나의 객관적인 포지션을 만들자. 우리 모두 그걸 받아들이자. 그러니까 서구에 있어서 과학적 사고가 바로 이 원근법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1인칭 시점을 3인칭 시점으로 그렇죠. 전환시킨 계기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하나의 점을 소시점으로 두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 공간상에 그러니까 기준이 생기니까 객관적 기준이 생기니까 공간상의 좌표들이 만들어지죠. X축, Y축, 뭐 Z축. 네. 그래서 그 떨어진 것만큼 크기들이 이제 조절이 되고 그래서 그런 좌표들을 계산하는 합리적 기준들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성과 합리성이라고 하는 과학적 사고가 바로 이 원근법에서 나오는 건데 네. 여기에 다빈치 그림 중에 아주 놀라운 얘기가 숨겨져 있어요. 뭐냐면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인데 그 마리아에게 이제 천사가 내려와서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다라고. 그렇죠. 예. 유명한 화가들은 한 번씩 다 그리는 거죠. 예예. 근데 이 수태고지 그림이 원근법적으로 엉터리예요. 재보면 다 틀려요. 계산이 안 돼. 소실점으로 이 모든 그 사물들이 소실점으로 이렇게 수렴이 돼야 되는데 수렴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뭐 제가 잘은 몰라서 그러는데 이런 건가요? 뭐 앞에 있는 게 오히려 더 작아 보이고 뒤에 있는 게 커 보이고 뭐 비례적으로 안 대충 비례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이 소실점이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벽돌의 각도를 재갖고 딱 이렇게 대면 소실점 하나로 딱 일치가 돼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왜 상자를 3차원으로 그릴 그렇죠. 때 그 소실점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네네네. 다빈치의 그림의 연습을 보면 요 앞에도 그런 그 연습한 게 나오는데 다 자루 재갖고 소실점 하나를 일치시키는 막 그런 연습한 그림도 있어요. 그런데 네. 그 수태고지라고 하는 그림에서는 소실점 일치가 안 돼요. 엉터리예요. 그 완벽한 레오나르도 그 다빈치가. 다빈치가 왜 이런 짓을 했을까? 나중에 수백 년 동안 그 비밀이 안 밝혀졌는데 몇 년 전에 그 우피치 미술관에서 그 그림을 갖고 토론하다가 이제 비밀들을 밝혀내기 시작해요. 다큐멘터리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책에서도 그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이 그림을 볼 때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측의 하단에서 올려다 보는 위치에서 봤을 때 소실점이 맞게 돼 있다. 예, 맞게 돼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그림을 정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한쪽 어딘가에서 그러니까 비스듬히 쳐다볼 때 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최후의 만찬도 원근법적으로 굉장히 일치한 것처럼 해놨는데 위쪽에 그 소실점에 수렴하는 방식과 아래쪽이 소실점에 수렴하는 방식이 틀려요. 그거에 대한 설명도 나와지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빈치는 이 원근법이라고 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이라는 것 자체도 어느 포지션에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날 그 철학적으로도 객관성이라는 얘기는 이제 아무도 하지 않아요. 네. 객관적인 건 없는 거죠. 대신 무슨 단어 쓰냐면 인터 서브젝티버티 간주관성이라는 단어를 써요. 간주관성. 네. 그러니까 객관적 그 인식의 주체들을 떠난 객관적인 관점, 소실점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객관적인 관점이 존재한다고 생각한 건 환상이다 이거죠. 다빈치 시대에 이미 다빈치는 그걸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 서냐에 따라서 이 소실점의 위치가 달라질 수 있고 소실점의 기준을 우리가 달리 정할 수 있다는 거를 다빈치는 이미 그때 얘기를 했는데 오늘날 현대에 와서 철학적으로는 불과 수십 년 전에 이제 객관성에 대한 신화가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인터 서브젝티버티 주체들 간에 공유하는 것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했던 객관성의 어떤 그 업데이트 버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가 팩트 체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팩트 체크는 그 팩트가 맞냐 틀리냐. 오케이. 그거는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왜 이 팩트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느냐. 왜 하필 수없이 많은 사건들 중에서 이 사건만을 뽑아서 팩트를 체크하려고 달려들었냐. 이건 철저히 주관적인 행동이죠. 그렇죠. 이제 뭐 소위 아젠다 선점 기능 이런 것처럼. 예. 네. 이제 그러한 주관적인 선점이 남들과 동의를 얻을 때 그거를 인터 서브젝티버티 그리고 그 한계 내에서 객관적인 팩트 체크가 가능한 거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설명을 다빈치는 원근법을 가지고 그 시대의 그 화가들이 했던 그 원근법과는 다른 방식으로 원근법을 자기 마음대로 뒤틀어서 낯설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러면서도 이제 그림을 그리는 주체와 그림을 보는 객체 사이의 어떤 차이들을 거기서 이제 드러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원근법을 그렸을 때 뭐냐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림은 항상 정면에서 보는 거다. 이게 전제가 돼 있어요. 고정관념이죠. 암묵적. 네, 그죠. 네. 그러니까 항상 그림은 정 가운데 소실점이 있고 거기에 모든 것이 그림 그 화폭 안에 있는 사물들이 거기로 회귀하게끔 그림이 그려져 있단 말이에요. 미술 전람 시에 가면은 꼭 가다가 중앙이 멈춰야 그렇죠. 보는 거잖아요.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네, 거죠. 네. 근데 다빈치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누가 그림을 또 정면에서 보라고 그랬냐 이게. 우리가 일상에서 그림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여기서도 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그 최후의 만찬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위치에서 봤을 때 그 그림이 원근법적으로 아주 정상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 문 위에 붙어 있잖아요. 예. 이 위에 붙어 있어서 그렇죠. 이렇게 약간 올려다보면서 이렇게 보게 그렇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그 장치들을 그림 속에 다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 철학적 인식론, 과학적 인식론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스스로 그림으로 그거를 표현했다는 거예요. 탁월한 이론가일 뿐만 아니라 정말 위대한 예술가군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술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정의를 내립니다만
직접적인 설명으로서 해결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을 그 말하자면 영화는 뭐 영상, 음악은 선율, 뭐 문학은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그것을 이제 의미를 숨겨놓은 채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러면서 본다라면 다빈치는 자신의 노트에 왜 객관성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간주관성 아니냐. 뭐 이렇게 주저벌 설명을 한 게 아니라 그것을 한 편의 그림을 통해서 그렇죠. 봐라.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과 사유가 바로 이 하나의 그림을 통해서 이제 표현될 수 있다. 이렇게 본 거네요. 그리고 그 흔적들이 데이터들로 남아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노트에 사람 얼굴이 그러니까 애기 얼굴 같은 건데 이렇게 해서 보면 얼굴이 정상으로 보여요. 네. 그런데 노트만 딱 봤을 때는 그냥 이렇게 일그러진, 길쭉한 일그러진 그냥 동그라미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옆으로 살짝 뉘어서 보면 얼굴이 이렇게 동그랗게 보여요. 뭐 그런 거를 노트에 연습을 해놨어요. 그 연습한 것들이 그림으로 연결이 된. 그렇죠.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로 그런 것들을 끊임없이 축적해놓고 그림 그릴 때 거기다 딱 실현하는 거죠. 근데 참 다빈치는 이중적인 인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는 왜 그 유명한 이제 거울 필기법을 썼잖아요. 직접 사람들이 자기 노트를 봤을 때 비밀이 밝혀질까 봐 그리고 이제 거울을 반사시켜서 볼 수 있게 글씨를 거꾸로 써나갔다라는 게 이제 유명한 일화인데 그 지점이 참 아이러니합니다. 남들이 자신의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써놨으면서 자신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기록해놨다는 것 자체가. 아니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그 우상화가 숨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울 글씨라는 게 다빈치가 천재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시대에 그게 왼손잡이들이 하는 그 필기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1, 2부에 거쳐서 제가 가장 큰 감탄사가 지금 터져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책에 다 있는데, 씨. 그러니까 네. 이게 왜 뭐냐면 그 이렇게 줄 긋잖아요. 줄 긋는 것도 네. 줄의 방향이 틀려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줄을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이렇게 긋죠. 이렇게 긋죠. 네. 에? 이게 오른손잡이니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네네. 왼손잡이는 어떻게 되냐면 오른쪽 아래에서 왼쪽 위로 긋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네네. 왜 그러냐면 네. 이렇게 하면 손에 잉크가 묻어요. 그렇죠. 네? 네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네. 뭐 그렇게 하는 것의 연장선상에서 왼손잡이들이 거울 글씨를 쓰는 사람들이 일부러 연습해서 그러한 시대적인 유행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빈치가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항상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그러니까 다빈치를 천재로 막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빈치만큼 열심히 데이터를 축적하고 질문을 끝까지 물어보고 이게 자기는 귀찮은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은 천재야 이런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네? 열등감도 사라지죠. 사라져. 그게 열등감 해결하는 가장 그러니까 저 사람 성공했어. 저 사람 금수저야. 이래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렇죠. 네? 저는 네. 다 금수저 물려받은 사람은 그래서 부자야. 운이 좋았어. 왜 그래. 옛날 산집이 갑자기 뛰었잖아.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마어마한 업적을 이룬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 사람 천재야. 그리고 천재라고 하는 설명을 합리화시키기 위한 저기를 막 찾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가 유시민 씨보다 내가 잘생겼다. 뭐 해민 스님, 뭐 나는 스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나를 억지로 합리화 아주 비겁한 방식인데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다빈치에게서 그런 천재적인 요소들을 자꾸 신화화시키려고 그래요. 천상에 있던 저 범접할 수 없는 천재를 땅 아래로 끌어내려서 그렇죠. 그의 비밀스러운 노트들을 뒤지고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행위. 그게 바로 이 책이 가지고 있는 그렇죠. 유효함이다. 네. 다시 이제 작가님과의 어떤 평행 이론으로서 이런 게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이감을 유지하라. 사실 이 문장이 무엇을 이야기할까를 생각을 해봤을 때 어른이 된다는 건 여러 가지 어떤 기준으로서 이제 나눠질 수 있지만 그 기준 중에 하나가 바로 호기심을 잃어버리는 것. 그렇죠. 그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다빈치는 그 죽음이 그를 찾아갈 때까지 늘 이 경이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그렇죠. 인물이었던 건가요? 네. 그러니까 그 남겨놓은 노트에 보면
그러한 그 경외감에 대한 어디 가서 이거에 대한 책을 찾아봐야 돼. 네. 누가 그걸 자료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내가 오늘 가서 뭐 빌려야 돼. 뭐 그런 기록까지 다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호기심에 대한 그러니까 호기심만 가진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호기심을 어떻게 풀 거냐라고 하는 전략까지도 노트에다 기록한 거예요. 이게 궁금하다. 근데 이 답은 뭘까?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궁금한데 생각해보니 이 궁금증에 해답을 줄 만한 책을 가진 사람이 피렌체에 어느 귀족이 있었던 것 같으니 그렇죠. 내가 다음 주쯤엔 시간을 내서 이 귀족을 빌려야지. 만나서 책을 빌리러 가겠다까지. 그것까지 써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스스로를 끊임없이 상대화시켰던 얘기죠. 그걸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자기 성찰, 셀프 리플렉션, 자기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관심 있으니까 이렇게 해. 내가 볼 때는 잊어먹을까봐 그랬을 수도 있고 까먹을 수도 있고 나이가 스케줄링 하면서. 네, 나이가 드니까 자꾸 까먹는 일이 생기니까 다빈치도 인간이니까 자꾸 까먹겠죠. 하여튼 그렇게 써놔요. 동시에 자신의 정서적인 상태도 이렇게 끊임없이 써놓고 그런 질문을 갖는다는 거 그게 삶이 재미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의미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사물을 봤을 때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거. 이런 게 있어? 이런 거 있어? 왜지? 지금 어와 아가 동반되는 게 이게 최고의 기쁨이에요. 응? 그러니까 다빈치가 끊임없이 재미있는 삶을 살았다고 여겨지는 게 뭐냐면 노트 속에 이게 다 나와요. 그거 왜 그렇지? 그거 해야지. 해결했어. 뭐 이런 거. 미켈란젤로 욕한 부분은 없습니까? 그것도 있죠. 그런 거 다 나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되게 이 사람들 이렇게 그런 거 이렇게 비겁하게 이런 거 물고 늘어진다 이게. 그럼 뭐 조각보다 회화가 훨씬 뛰어나다. 예? 미켈란젤로가 조각으로 쫙 폼나니까 이 조각은 예술도 아니야. 그림이 진짜 예술이야. 뭐 이런 거 써놓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스승이 조각을 했던 걸 제가 알고 있는데. 누구나 알겠습니다. 그런 약점들이 있으나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 어린 아이와 같이 혹시 이거 아니야? 이건 maybe. 예? 이게 되게 그 중요한 질문입니다. 혹시 이거 아니야? 이런 질문들. 어떤 그 과학자분께서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가설이 많을수록 행복해진다. 그렇죠. 네. 가설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거 음모론하고 다른 거죠. 그렇죠. 그것을 실제인지 이제 증명해가는 과정들. 그 과정이 이제 삶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행복하게 만든다라고는 이야기를 해주셨었는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에디톨로지로 보는 다빈치 창의력의 비밀, 미적거려라.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산업 사회라고 소위 불렀던 이제 노동력을 중심으로 했던 산업의 시대에서 이제 그 디지털과 이제 인문학의 시대로 이제 전환되고 있기 때문인지 몰라도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패러다임들이 지금 무너지거든요. 대표적인 게 엊그저께 제가 그 SNS에다 하나 올렸는데 이제는 학교 가는 시간을 과연 아이들에게 8시, 9시에 가게 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성장기 때 다 겪어봤습니다만 못 일어나고 그 시간에 눈 뜨면서부터 스트레스 받기 시작하고 사실은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근데 그 몇몇 사람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부모가 출근하기 위해서 애들이 그 시간 학교를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들. 이게 사실은 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아주 우리 사회의 어떤 현실 같은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미적거려라라고 이야기한다라면 오늘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아라고 하는 소위 성경 구절과도 같은 그 유명한 격언에 이제 반결되는 이야기인데 이게 어떻게 이제 또 다빈치와 연결이 되면서 해결이 됩니까? 그러니까 메타 언어가 창의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결합 두 가지 이제 상반된 전혀 다른 것들이 연관돼서 그거를 새로운 연결시키는 새로운 내 언어들을 만들어내는 거. 그게 창조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렇게 정의를 하는데 그게 가능하려고 그러면 멍하니 있어야 그게 해결이 되죠. 이거 빨리 빨리빨리 해야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가져오겠어요. 요 근처에 있는 것들에서 남들이 그냥 다 아는 범위 내에서 해결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자원들, 리소스들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이 전혀 다른 조합들이 가능하려고 그러면 그만큼 멍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김대리 그
광고 카피 어떻게 됐어? 그러면 아직인데요. 라고 민기적거리는 것. 그리고 예, 그게 내가 이제 그 여수에 살아보니까 그걸 알겠어요. 그런 멍하니 있는 시간들이 나한테 너무 창조적이고 귀중한 시간들이에요. 사실 이제 그렇게 있지 말라는 거잖아요.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어디다 정신을 팔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 대씩 이제 맞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산업사회 이후에 교육의 목적은 뭐냐면 정해진 틀 안에서 빨리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 숙련공들을 만들어내는 게 교육의 그렇죠. 목적이었으니까 이제 그런 논리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열심히 하고 빨리빨리 하고 이제는 열심히 하는 거는 기계가 다 하죠. 우리가 열심히 할 이유는 없는 거죠. 없죠. 네, 네. 로봇가 다 하고. 그런데 AI는 멍 때리는 법을 모르죠. 멍 때리는 건 인간만 할 수 있는 거죠. 먼 훗날은 좀 멍 때리는 AI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 AI가 용서가 되겠어요? 멍 때리고 앉아 있는데 사람도 우리가 용서를 못했는데 멍 때리고 있는 AI를 어떻게 용서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예술이라는 건 바로 그런 멍 때리는 과정이고요. 그림을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통찰의 경험들은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 가능한 것들이죠. 그리고 가능한 한 미루면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리소스들 가능한 한 많이 다 동원해서 막 조합을 여러 가지 해보는 거 이게 창의성의 본질일 것 같아요. 이해가 갑니다. 예전에 그 레고는 블록만을 준 채 우리 보고 마음껏 조립을 해보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지금의 레고는 아이가 표면에 무엇을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커다란 이미지가 박혀 있고 그렇죠. 그렇죠. 설계도가 이미 주어지면서 그것이 과연 창의력과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그래서 말하자면 상부의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그 부하 직원을 만들기 위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일지 몰라도 창의적 인간을 만드는 방식은 아니지 않을까. 제가 뭐 특정 회사를 욕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것 관련해서 이제 공간적 풍요로움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 바닷가에 있어 보니까 멍 때리는 시간들, 그러니까 해질 때 특히 그런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은데 만약에 내가 무슨 회사 생활을 하고 뭐 교수 생활을 계속했다 그러면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가 없었겠죠. 네. 근데 그 시간에 내가 그리고 싶은 그림의 주제들, 또 걱정했던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들, 뭐 그런 것들이 그렇게 멍하니 석양을 바라보는 시간에 많이 해결되는 경험을 해요. 근데 그 심리학적으로 되게 그 근거 있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3 더하기 4 그러면 7 그냥 대답하는데 29 곱하기 8 그러면 네. 우리가 이상한 행동을 해요. 두 가지 행동을 하는데 하나는 중얼거려요. 29 곱하기 8 그러면 8, 9, 72, 7, 7. 예? 중얼거려요. 말을 하죠. 그다음 올려다봐요. 눈을 위로 뜨죠. 눈을 위로 떠요. 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가 있을수록 위로 올려다본다는 얘기예요. 멍하니 그렇게 되는 대상이 안 닿는 네네. 곳에 그게 나한테 집중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적거리면서 멍하니 보내는 시간들이 나와 대화하는 시간이라는 거죠. 중얼거린다는 건 뭐겠어요? 말이라는 게 상대방이 있어야 되는데 상대방이 있어요? 없잖아요. 누구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하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눈을 위로 또. 한 건축 설계사가 최근에 아파트가 2.4에서 2.6 정도 여기에 맞춰져 있는데 현대인들은 그 위에 빈 공간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모든 창의력 있는 생각들은 그 위에 빈 공간에서 등장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천고가 높은 집에 살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맞아요. 이거 진짜예요. 아까 공간성에 대한 이야기 나왔으니까 2부에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빈치의 주 공간이 피렌체입니다. 피렌체라는 그 공간성이 이 한 인물을 위대한 천재로 만들게 되는 어떤 결정적인 계기가 됐을까요? 피렌체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었던 지식의 교류? 이게 난 또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말하자면 1차 세계대전 이후의 파리 같은.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그 첨단 지식들이 거기 와서 같이 만나지는
그런 경험들이 거기서 가능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천재라는 거는 말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개인의 무슨 데이터베이스와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시대적인 상황이 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적인 맥락이 있었기 때문에 다빈치도 가능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위대했던 거는 원래 음악가는 장인이었어요. 장인. 예? 기술자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장인들 기술자들이 했던 음악에서 예술가들이 하는 음악으로 옮겨가는 바로 그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모차르트가 가능했던 거예요. 응? 마찬가지로 다빈치도 그 피렌체라고 하는 그 당시 최첨단의 지식들이 몰려드는 그 도시라는 공간이 없었으면 다빈치도 없었다는 거죠. 그 시대에서는 이제 피렌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지식의 교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새로운 질문들 아주 이건 뭐지 하는 질문들이 많이 던져졌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이야기로 이해가 되겠네요. 우리가 뭐 천재는 시대가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만약 하늘에서 정말 뚝 떨어진 천재가 있다라면 그 천재는 시대성을 타지 않겠죠. 그렇죠. 어느 시대든 천재죠. 네, 어느 시대건 자신의 천재성을 마음껏 발휘할 텐데 어떤 특정한 시대에 그 수많은 천재들이 등장하게 된다는 것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변화의 기운 이런 것들에 의해서 한 개인이 쌓아 올렸던 개인의 역사와 그 자신의 고민들을 통해서 이제 맞물리면서 그 시대가 이제 선택하는 천재들로서 이제 커나간다.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한 대로 당시 피렌체는 그 당시 최첨단의 기술 그리고 그 예술에 대한 그 사회적 요구 이것들이 동시에 존재했던 거죠. 다빈치는 스스로를 어떤 측면에서 보면 예술가라기보다도 과학자로 자꾸 자기를 설명하려고 그래요. 사실 그가 남긴 예술 작품의 숫자보다 몇 개 안 되죠. 뭐 전쟁을 위해서 만들었던 뭐 그 성벽을 부시는 기구나 심지어는 헬리콥터부터 잠수함까지 그렇죠. 기술적 성취들의 작품들이 훨씬 많잖아요. 훨씬 많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훨씬 더 많이 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런 기술 그리고 뭐 해부학이라든지 뭐 이런 공부들도 뭐 그런 자료들이 엄청나게 과학자로서 또 뭐 그런 생리학자 같은 그런 지식들이 예술가 만나짐으로 해서 다빈치가 가능했다는 거죠. 근데 그러한 그 첨단의 과학들이 그 당시 피렌체로 다 몰려들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능했다고 보는 거죠. 세계의 최신 조리들이 있는 한복판에서 그 정보들을 입수할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또한 뭐 그런 측면에서 나는 오늘날 서울 혹은 한국이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도 최첨단의 컨텍스트라고 봐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한국처럼 이렇게 빨리 소비되는 사회는 없는 것 같아요. 최첨단의 사회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부작용이 많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다른 세계에서는 없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제일 앞장서서 겪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금 뭐 무슨 미디어로 인해서 생기는 모든 문제들 악플 같은 걸로 생겨서 뭐 문제가 생기는 것들. 심지어 뉴스 피로감 있죠. 그렇죠. 또 뭐 가짜 뉴스들 뭐 이런 것들 하여튼 온갖 그 부정적인 현상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꼭 봐야 된다고 난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가 가장 첨단 사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회에서 아직 안 나타난 그 첨단의 문제들을 우리가 가장 앞서서 겪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고 똑같은 문제들이 좀 서서히 일본이나 미국이나 뭐 유럽에도 서서히 나타나요. 똑같이. 그러니까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면 그런 미적 감각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동영상이라든지 무슨 그 사진이라든지 그런 그 비주얼 자료들의 소비가 우리가 무지하게 빨라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일본에서 몇 년 전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예를 들면 도쿄에 그 무슨 레스토랑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가면 디자인이 아주 팬시하고 멋있던 데가 많았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세계 탑이에요. 외국 애들이 와서 뭐 놀라고 가요. 그렇죠. 무슨 거리길 뭐 어디 뭐 이러면서 사실은 굉장히 그 팬시한
공간들이 사실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뭐 몰락한다라고 얘기하지만 한 거리가 몰락하면 금세 다른 거리에 가서 또 그만큼의 상권이 또 형성되는 이런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만큼 그러니까 그런 그 비주얼적인 그 데이터들이 우리가 그만큼 소비가 빠르다는 얘기고 다빈치도 마찬가지죠. 다빈치가 창조적일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림으로 다 설명을 했어요. 모든 걸 시각화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시각화한 자료들을 아주 끊임없이 축적을 했단 말이죠. 네. 뭐 그런 것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변화를 지금 가져오고 있다 이렇게 여겨져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그중에서도 뭐 서울이나 부산 같은 이 대도시들은 어쩌면 다빈치가 살았던 시대에 피렌체일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그 데이터베이스들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창조해내는 것은 우리들의 몫일 뿐이다. 그렇죠. 라고. 그리고 항상 최첨단의 것들은 항상 부정적인 것들을 끌고 들어옵니다. 그렇죠. 인쇄술이 제일 처음 만들어졌을 때 따라온 게 뭐예요? 포르노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새로운 미디어가 나타나면 부정적인 게 반드시 먼저 끌고 나오면서 온갖 사회 문제들을 만들어내요. 그것들이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아주 질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거죠. 네. 신약이 부작용은 제일 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2부 역시 다빈치를 통해서 보는 창의력의 비밀에 대한 이야기. 김정은 작가의 작품인 에디톨로지에서의 키워드를 가지고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아쉽지만 2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그래요.